네, 각계 전문가분들의 여러 제언을 또 저희가 귀담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자리를 해주셔서 꾸미는 그런 시간인데요. 토크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시민 주도의 물순환 그린 인프라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로 좀 나눠보도록 하죠. 현경학 연세대 교수님, 황성현 광주과학기술원 홍보위원님 두 분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 얘기를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 SBS 물은생명이다 담당 PD였고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현경학입니다. 연세대학교 건설환경학과 개공교수로 있고요. 환경정의 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플레이 해주셔야 되는데 예, 플레이가 한 11초, 40초 정도 좀 늦게 됐는데 먼저 이제 시작을 하죠. 예, 지금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대유행 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특히 서울에서 새로운 시각과 움직임,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얘기하기 전에 한 20초 정도 시간이 있어서 아까 네. 댓글 보니까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팩트 PD 출신이어서 팩트를 정리하면 한 번도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 사용량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인식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괴리가 있구나. 이게 저는 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문제나 지금 열섬 효과, 폭염, 수질 문제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미세먼지, 네.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재앙인데 재앙조차도 우리가 재앙이라고 못 느끼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때 잠깐 하고 또 끝나니까 이게 사실 회색 인프라의 어떤 패키지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증발량이 적고 우리가 유출량이 많다라는 부분에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청 안에서도 여기도 옥상 녹화 안 돼 있고 다 회색 인프라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물순환 심포지움 한다고 해도 회색 인프라가 바뀌지 않는데 뭐 실천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겠느냐. 이거는 사실 모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담배 피면 경고 메시지 하는 것처럼 서울시청 앞에 회색 인프라 50% 이상이면 경고 메시지 줄 수 있는 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그 회색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리고 앞서 발표에서도 그린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후 위기와 불투수면이 이제 여러 가지 상승 작용을 하면서 환경 문제나 안전 문제가 계속 가속화되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회색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이 그린 인프라는 그 기후 위기 얘기 나오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까지의 회색 인프라는 탄소 중심 시대, 탄소 중심 사회, 화석 연료로 경제 활동을 영위해왔던 시대의 인프라다. 그게 이제 회색 인프라였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라든지 국토 공간에 자연과 자연 순환 체계를 좀 회복하는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공간 체계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게 그린 인프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빗물 순환도 그러한 인프라 중에 하나고요. 자연성과 순환성과 시민 주도성에 기반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린 인프라 중에 물 순환, 빗물 순환 인프라다. 이 자연의 섭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연적인 흐름으로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들고 다시 증발선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후 문제로 인해서 불평등 문제도 심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 인프라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소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이 지금 사실 그린 인프라는 많이들 그렇죠. 무순한 그린 인프라라는 얘기는 되게 생소한데 그 정의가 뭔가요? 무순한 그린 인프라.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순환 그린 인프라는 개발 이전에 자연적인 빗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들고 땅에서 지하로 가고 그게 하천으로 지하수를 통해서 가고 식물에서 증발산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우리 생활 공간에서 빗물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포용해야 됩니다. 일부는 포용해야 되고 일부는 이제 하수관이나 우수관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빗물들은 그 식물과 조응하는 거고요. 우리 경관과 조응합니다. 즉 땅과 물, 땅과 빗물을 따로 놓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눈 치우기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내린 비, 우리 집의 물, 우리 동네에 내린 빗물은 우리가 가꾸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도 놀랐던 사실인데요. 제가 실험을 하다가 아주 뜨끈뜨끈한 아스팔트에 그 비가 내려가지고 소나기가 내려서 나갈 때 온도가 40도나 됩니다. 이게 미지근하죠. 그러한 부분들이 수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수온도 중요한 문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시민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물순환, 빗물순환 인프라다. 그것이 그린 인프라 중에 한 부분인 물순환 인프라.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컨트롤을 못했었는데 자연 기반 해법, 그러니까 자연에 맡기자. 그 자연의 섭리를 도시에 들어오자. 특히 물 분야에서 그게 이제 물순환 그린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특히 서울에서 우리가 서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우리 이제 황 PD님 생각하실 때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고민 지점. 제가 뭐 강단에서 주로 학생들에게 6년 전부터 이제 후쿠시마 현장을 취재하고 나서 원전 취재 끝나고 나서 이 물순환 인프라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강조하는 게 스마트 그린 로드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스마트 그린 로드는 우리가 보이는 블루투스면만 투수층으로 바뀐다고 스마트 그린 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 예를 들어서 옥상에 있는 면적도 블루투스층이거든요. 거기도 옥상 녹화를 해서 그게 모든 옥상들이 다 만약에 투수층으로 바뀌면 이게 이제 그린 로드가 된다는 거고 재앙이 일어날 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후 재앙 발생 시 물이 문제가 되면 에너지도 문제가 되고요. 동시에 식량도 문제. 그래서 선삼공이 같이 따라오는데 이게 제가 지금 직접 취재해서 찍은 영상인데 2011년도 우리가 3.11 대재앙을 일본에서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전이 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 사는 우리가 대안이 없는데 또 이걸 대안을 만든 데가 또 일본인데 70년대부터 일본 시민들이 이런 재앙을 앞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각 집마다 스미다라는 그 도쿄 안에 있는 마을은 빗물을 모은 거예요. 반 톤씩 집집마다. 네. 그게 이제 10,000개가 되니까 작은 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린 인프라고 옥상 녹화들을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지금은 더 활발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민단체 중에 그 도시농업하는 노원구 도시농업하는 데는 그린 커튼, 녹색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온도 저감 효과가 엄청납니다. 20도 한여름에는 이런 부분들이 확장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에너지가 막 갑자기 전기가 누전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수동 펌프로 전기 안 들었을 때는 네. 이동을 수동 펌프로 하고 적극적으로 도로에 스마트 그린 로드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침투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스팔트도 침투되는 아스팔트로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요. 그리고 여름에 스프링클러를 하면 이 가로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빗물 저금통으로 밑에 빗물을 머금고 또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배달의 민족이지만 스마트 민족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공동 관리를 해서 빗물 관리를 하면 정말 스마트 그린 노드, 보이지 않는 물들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노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거를 잠깐 제가 들어보니까 스마트 그린 노드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옥상에서도 예. 지하에서도 그 순환되게 숨통이 트이게 그게 이제 열순환과 관련되고 거기다가 데이터, 그 데이터 휴대폰을 통한 시민 참여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서울시에서는 또 어떻게 그 2012년도에 시장님이 갑자기 이제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기 서울시 공무원 40명하고 같이 수기를 하죠.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네. 저 그때 처음 시장님 뵙고 제가 네. 제안했던 게 빗물 마을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빗물 축제도 그때 제안해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일본에서 가장 부러웠던 거는 시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식이 깨어나서 빗물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큰 돈 안 들이고.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독일도 그렇고 그렇고요. 근데 네. 제가 제안을 했지만 우리는 시장님이 딱 하라고 해서 빗물마을 한 거가 돼서 시민이 주도한 게 아니라서 지금 사실 그게 시민 주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이 사실 운동장이나 우리 공공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빗물 모으면요 네. 굉장히 큰 효과를 있습니다. 특히 열섬 효과 같은 경우 특히 빗물 침투가 잘 돼서 홍수 방지도 되지만 열섬 효과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2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이 빗물 침투 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시설은 이렇게 파란색은 뭐 운동장이고 예, 운동장인데 초록, 굉장히 20도 정도 되는데 빨간색은 30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40도, 50도까지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요. 기후 대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에 빗물 식수화예요. 이 예. 빗물 더럽다고 하지만 전혀 연구하면 보면 수질 측정해 보면 더럽지 않거든요. 호주도 수자원이 부족하니까 예, 그리고 위기 때, 재앙 있을 때 식수 부족하잖아요. 안전용으로 예,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전한 식수가 부족할 때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빗물 감면 제도를 했어요. 빗물 세금 감면 제도. 빗물 유출 빗물을 부담금. 각 가정마다 이렇게 제가 다 취재한 건데 만약에 침투 시설을 늘리면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통할 것 같아요. 세금 면제나 이런 것들이 감면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좀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준다던가 아니면 지원 사업들을 해서 어떤 지역 화폐로 보상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서 저는 아이디어가 스마트 그린 카드를 빨리 출시하자 서울시에서 그래서 도시 농업을 하거나 투수층에서 불투수층으로 스마트 그린 노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그린 카드로 공제를 좀 해주자 여러 가지를. 하나 실질적인 제안으로. 예, 그래서 도시 농업을 해서 그 안에서 스마트 마켓으로 공공 경제도 돌아갈 수 있고. 그렇죠. 좀 더 스마트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민이 주도해야 된다. 네. 그 시민 주도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들을 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여기 도시 재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가 노후화가 많이 되고 인프라도 노후화가 됐지만 도시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 재생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순환 그린 인프라 부분이에요. 특히 서울은 국내 물순환 그린 인프라의 선두주자고요.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리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토지와 땅을 같이 봐야 되는데 토지와 땅과 물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교육적인 부분, 그 다음에 법 제도, 거버넌스 여러 분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이 있어야 되고 공간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방금 얘기 드렸던 도시 소멸이나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일거리와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물순환 그린 인프라는 그린 뉴딜이라고 좀 접목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관행과 관성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백지장도 맡으면 나은 심정으로 참여하고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뭐 또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그 실시간 댓글 보니까 우리 시민이 물 관리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문제입니다. 시민이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확장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처럼 물순환 인프라 자체를 관이 주도해서가 하는 것보다 시민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빗물 학교도 열고요, 인식 개선도 하고요, 물인권 선언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기업과 지자체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을마다 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그 아이디어 중에 인프라를 하나고. 어떻게 네. 할지. 그래서 타 지역과도 연대하고요. 기업이 함께 참여하니까 공익 사업도 되고요, 기업 PR도 되고, 법 제도도 제한할 수 있고, 비상식수 아까 뭐 빗물식수 관리도 할 수 있고, 물순환 시설을 시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 나오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죠. 제가 이제 워싱턴주 예. 사례가 하나 있는데, 워싱턴주에 보면 유역관리법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워싱턴주 전체를 한 50몇 개 유역으로 나눠서 유역위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예. 공무원들은 그 옆에서 이제 예산 집행을 도와드리고 회의 정리하고 서로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도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할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도 물순환법이 좀 만들어지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러니까는 있으니까. 사실 시민이 참여 말은 참여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시민이 주도해야만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장시간 동안 네, 두 분 예, 말씀 감사합니다. 끝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대 고맙습니다. 교수님, 황성영 광주과학기술원 홍보위원님 두 분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환경의 문제라는 게 우리가 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뒤로 미뤄왔었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조금만 방법을 찾아준다면 우리도 참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도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1부 프로그램은 마치고요. 잠시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2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보시면서 뭐 댓글도 보내주시고 질문도 보내주시는데요. 2부에는 특별히 저희가 또 유튜브에 올린 질문들도 같이 소화하고 여러분이 보내주신